안녕하십니까, 권성태입니다. 오늘은 촬영과 녹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잘하려면은 카메라나 마이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 지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카메라 장비가 있는 것이 낫겠죠.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수평 잡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평. 그래서 수평을 잡을 때 이러한 우즈모인데 이러한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수평 잡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면은 꺼졌나 보죠. 예.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촬영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짐볼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스마트폰 촬영할 때는 이런 짐볼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손에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들도 이 스마트폰이 전달되어서 스마트폰에 전달돼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짐볼을 크게 가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짐볼을 사용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라든지 캠코더를 쓸 때는 당연하게 삼각대를 쓰는 게 낫겠죠. 기본적으로 삼각대에 장착을 해가지고 팬을 한다거나 또 틸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또 거기에 수평기가 있어요. 수평기를 보면서 수평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삼각대 없이 만약 촬영할 것이라고 하면은 짐볼을 쓰는 게 좋겠지만은 짐볼도 없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줌 렌즈를 쓸 때 줌 인 하지 말고 줌 아웃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각 렌즈 정도의 화각에서 촬영을 해야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도 팔을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크게 많이 안 움직이게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천천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평 잡기와 또 안정된 카메라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그 아마추어들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진 찍듯이 그렇게 찍으면은 대부분 나중에 여러분 모니터로 봤을 때 흔들리거나 또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평이 안 맞으면은 여러분 촬영할 때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컨텐츠로서 TV로 본다든지 또 모니터로 볼 때는 그 잘못된 비안정적인 그리고 불안정적인 그러한 샷들이 이제 눈에 거슬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추어적인 그런 영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처럼 찍기 위해서는 항상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짐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들에 찍는 것은 안정적이고 또 초점도 잘 맞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은 렌즈 이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초점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볼을 가지고 찍을 때도 초점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렌즈 구경이 큰 DSLR로 촬영할 때는 초점이 잘 나갑니다. 아주. 그래서 물론 이제 자동 초점 기능을 쓰면은 좋긴 하지만은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원했던 부분이 포커스가 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동 초점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중요한 촬영일 때 낭패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커스를 잡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각대를 놓고 대부분 인물 촬영을 하시죠. 인물.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DSLR 카메라를 앞에 두고 촬영하고 있는데 물론 혼자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촬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초점을 잡았어요. 초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지금 짐벌을 제 얼굴 위치에 두고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지금 카메라 스마트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으면은 제 얼굴도 맞는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지금 제 이 얼굴에서 이 렌즈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초점이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간다든지, 굉장히 뒤로 간다든지 하면은 초점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 피사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바뀌게 되면은 초점을 또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점을 잡을 때 우선은 딱 여기까지 지금 카메라를 뒀다고 하면은 제 얼굴을 향해서 줌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얼굴이 가득 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커스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제 포커스가 맞겠죠. 아니면은 이제 포커스 링을 돌린다든지 그래서 포커스를 수동으로 정확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줌 아웃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포커스를 보고 직접 그 뷰파인더를 보고 포커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촬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촬영할 때는 또 저처럼 이렇게 고정된 피사체를 두고 촬영할 때는 한 번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지만은 만약 제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춤을 춘다든지 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만약 DSLR 렌즈로 촬영할 거라면은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짐벌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써서 촬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커스가 나가지가 않아요. 웬만큼 조명 상태가 좋지 않고 어둡지 않은 이상 좋은 그런 낮 시간에 바깥에서 찍으면 포커스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DSLR 렌즈는 구경이 크기 때문에 포커스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DSLR 렌즈의 조리개를 최대한 닫아야 됩니다. 최대한 닫는다는 것은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여튼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작을수록 초점이 잘 맞습니다. 한마디로 심도가 높은 것이죠. 그렇게 조리개를 많이 닫습니다. 최대한 22, 16 이렇게 최대한 많이 닫습니다. 18
이렇게 닫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조명 하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조명을 잘 줘야 될 것이고, 실외 햇볕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조리개를 닫는다고 하더라도 적정 노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리개를 닫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웬만큼 움직인다 하더라도 초점이 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렌즈를,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은 더더욱더 초점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초점에 여러분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다음 이제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 움직임에는 이제 삼각대를 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식으로 짐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달리를 쓴다든지 또 크레인을 쓴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드론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 움직임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큰 매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카메라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시각적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줬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액션캠 같은 것도 나오죠. 그래서 액션캠을 착용하고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또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육안으로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이 굉장히 멋지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촬영을 통해서 멋진 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기획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정보성 프로그램이라든지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뭐 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하면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적인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 예를 들어서 천천히 달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는 서서히 이제 크레인을 한다든지 그러한 움직임을 적절하게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음성 녹음, 또 녹음입니다. 녹음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핸드폰으로 찍게 될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녹음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마이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바로 요 앞에 두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두고 촬영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멀리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은 소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소리를 말하는 거죠. 목소리, 음성. 좋은 음성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 마이킹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마이크가 음원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멀리 떨어질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소음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좋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 마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접 마이킹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자체에 달려있는 그런 자체 마이크가 아니라 별도의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 카메라가 지금 저한테 한 2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카메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4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카메라 자체 마이크로 녹음했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주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별도의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별도의 마이크를 차면은 카메라가 뭐 10m, 20m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음성은 제대로 녹음이 되겠죠. 즉, 이 비디오는 거리하고 관계없이 잘 나오죠. 그렇지만은 오디오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접 녹음을 해야지만이 좋은 사운드가 녹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별도의 마이크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이크가 놀랍게도 핀 마이크인데 이런 와이리스가 아니라 이 선이 있는 한마디로 와이어가 있는 선이 있는 마이크인데 아까 놀랍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굉장히 놀랍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10,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그러한 소리가 녹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만 투자하면은 핸드폰 자체 마이크나 아니면은 DSLR 자체 마이크보다 훨씬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마이크가 보여도 관계없는 상황인 경우는 이렇게 핀 마이크나 아니면 핸드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거나 광고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을 때 그럴 때는 마이크가 프레임 속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프레임 바깥에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프레임 바깥에 마이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핀 마이크처럼 가깝게 제 입으로부터 가깝게 위치할 수가 없어요. 이 핀 마이크는 한 20-30cm 그 정도에서 적절한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1m, 2m에 위치해 놓으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럴 때는 어떤 마이크를 써야 되냐면은 좀 멀리 있더라도 좋은 소리를 선택해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이크는 바로 지향성 마이크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붐대를 들고 녹음하는 사람들을 봤죠. 붐맨이라고 합니다. 그 붐맨이 들고 있는 마이크가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 샷건 마이크가 바로 초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바깥에 마이크가 위치하겠죠. 그러면은 배우로부터 한 2m, 멀게는 3m, 그 정도 위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리가 적정 레벨의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물론 3m 이상 가면 좀 곤란하겠죠. 제 생각엔 적절한 것은 한 2m 정도, 1m하고 2m 사이 정도에서 녹음을 하는 게 좋은데, 물론 더 가까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가까이 가는 게 좋은데 프레임 속에서 보여서 안 되죠.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안 보이는 한에서 가장 가까이 그렇게 마이크를 위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튼간에 근접 마이킹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녹음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사운드 레벨. 아까 제가 샷건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할 때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최대한 가까이 가는데 배우가 소리를 질렀다 하면은 소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레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경우는
믹서가 있죠. 그래서 이 헤드폰을 끼고 그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부분, 다 대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큰 소리가 날 부분에서는 레벨을 좀 줄이죠. 그래서 적절한 레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그 믹서의 역할이기도 하는데, 지금 뭐 1인 미디어라든지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믹서까지 여러분들이 제작진으로 그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레벨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적정 레벨을 잡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선은 첫 번째 원칙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0데시벨에 부딪히게 되면은 깨집니다. 깨지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안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원칙은 깨지지 않도록 레벨을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높게 레벨을 올리지 않도록, 그래서 적정 레벨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이상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간 이하로,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면은 각각 레벨을 볼 수 있는, 오디오 레벨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뷰파인더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중간 이상을 둬야 되는데, 중간 이하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작게 녹음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소리를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소음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소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소리라는 거는, 좋은 음성이라는 거는 소음 대비 그 음성의 레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낮게 녹음되거나 또 깨질 정도로 높게 레벨을 올리거나 하지 않고 적정 레벨을 두는 것. 만약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카메라 또는 녹음기에 보면은 리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 녹음기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리미터를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데시벨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큰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는, 리미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뭐 촬영을 한다거나 또 소규모 제작진이 촬영해서 레벨을 조정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레벨도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다시 비디오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 카메라가 한 번에 20분 이상 촬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분 안에 20분 안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적정 노출. 적정 노출은 역시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동 초점처럼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수동으로 찍고 있어요. 수동으로 찍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지금 자동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모니터에서 제가 이 모니터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 모니터가 지금은 배경이 검은색이지만은 이 배경이 흰색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니터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오겠죠. 그럼 밝은 빛이 나오는 순간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에서 이 프레임 속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리개를 줄여서 적정 노출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배경이 흰색이 돼서 밝아졌기 때문에 조리개를 자동으로 닫게 됐을 때 제 얼굴이 또 어두워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검은 배경이 되면은 다시 어두워졌으니까 다시 또 조리개를 엽니다.
예, 그러면 제 얼굴이 또 다시 또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촬영 와중에 계속 제 얼굴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게 바로 그 자동 노출의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카메라 노출계는 뭐가 사람이고 뭐가 모니터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밝아졌으면 적정 노출을 위해서 조리기를 닫는 것이고 또는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밝기가 그 어두워졌으면은 조리기를 열고 또 셔터 스피드도 느리게 하는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수동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노출을 지금 조리기에 한 5.6에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는 고정이 되어 있죠. 대부분 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초당 30프레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초당 프레임의 한 2배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보통 결정을 합니다. 2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당 지금 셔터 스피드가 60입니다. 60. 60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칠 것은 제가 이제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리개와 ISO, 감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ISO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600 정도를 줬고 그리고 조리개는 5.6 정도 많이 개방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수동으로 놓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정 노출을 얼굴을 우선 적정 노출이라는 것은 얼굴이 적정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카메라맨이 있다고 하면은 저를 찍기 위해서 제 적정 노출을 잡기 위해서 제 얼굴에 줌인을 해서 얼굴을 가득 차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적정 노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적정 노출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정 노출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밝기가 아니라 이제 색깔이죠. 그래서 흰색을 지금 흰색으로 보이게끔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색깔도 원래 그 색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제대로 된 색깔을 재현을 한다는 것이 이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찍으면은 아마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초점이나 노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놓고 찍어도 문제가 잘 안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편집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흰색 옷을 입고 있고 이 키보드도 흰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화이트 밸런스가 좀 나갔다. 지금 촬영했는데 이게 흰색으로 안 보인다 하면은 편집기에서 이 제 셔츠를 흰색이다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걸로 이제 거기 오면은 편집기에 오면은 스포이드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이 색을 지정해 주는 아이콘인데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 자동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스포이드를 여기다가 딱 찍은 다음에 이게 흰색이다라고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흰색 옷도 입지 않고 있고 뭐 이 화면 속에 흰색이 없다고 하면은 처음에 촬영을 할 때 뭐 A4 용지 흰색 종이를 이렇게 잠깐 들고 촬영을 하면서 촬영한 다음에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화면 속에 흰색이 한번 있으면은 나중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데, 편집할 때 맞추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음 이제 커버리지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커버한다, 뭐 보험에서 뭔가를 커버한다는 것은 뭔가 보장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영상에서 뭔가를 커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편집을 할 때 좋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편집이 잘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양한 숏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에 고정된 바스샷 하나만 가지고는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샷 말고 또 이렇게 클로즈업도 있고, 또 카메라 더 멀리 가가지고 또 풀샷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숏으로 장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커버리지라는 뜻입니다. 커버리지. 그래서 뭔가를 보장한다는 거. 장면 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숏으로 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는 다양한 숏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숏. 커버리지가 없어 한다는 이야기는,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야 커버리지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숏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커버리지를 항상 얻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는 다양한 숏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가서 촬영할 경우,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그냥 쭉 풀샷만 찍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편집이 안 되죠. 커버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풀샷도 찍지만은 다가가가지고 가수의 클로즈업도 따고, 또 바스트샷도 따고, 또 반응샷, 관객들의 반응샷도 따고, 그야말로 좀 입체적으로 그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그 공간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샷들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써서 공연 촬영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한 대는 풀샷이라고 하면은 한 대는 클로즈업, 또 다른 한 대는 또 익스트림 롱샷이나 아니면은 관객샷이라든지 관객 반응샷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샷들을 찍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커버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현장음. 아까 녹음을 할 때 음성 위주로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녹음이란 거는, 좋은 녹음이란 거는 이제 좋은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현장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또 샷건 마이크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제 목소리 위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주변 소음은 최소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녹화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편 영화를 찍을 때는 이렇게, 단편 영화라는 거는 또 아니면 영화, 장편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볼 때 사람들이 실제라는 느낌을 주어야 됩니다. 그 실제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주변 소음이죠. 현장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음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자체 마이크로 녹음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현장음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음성이 녹음이 안 되죠. 무엇보다도 그 대사가 잘 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사가 다 들리지만은 그것은 기본이고, 대사가 잘 들리지만은 또 하나 주변 소음도 적절하게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현장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편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음이 없으면은 편집이 또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사 녹음을 할 때, 대사가 있는 그러한 촬영을 할 때 실시간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실시간적으로 촬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드라마나 영화는 대부분 한 대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A, B가 대화를 할 때 A 대화, B 대화 따로따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A가 말을 할 때 찍은 것은 점심 전에 찍었고, 그리고 B 대사는 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점심 먹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차가 있죠. 그죠? 시간차가 있으면은 주변 소음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은 A, B 커트를 할 때마다 주변 소음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연속성이 떨어지겠죠. 실시간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럴 때 실시간에 현장음을 밑에 깔아주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을 때 이렇게 대사 녹음, 대사 촬영이 다 끝나면은 잠깐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한 다음에 한 30초 정도 그냥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기로. 보통 이제 영화에서는 믹서가 있고 또 분맨이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 기사가 보통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단편 영화를 찍을 거라면은 단편 영화 찍더라도 뭐 샷건 마이크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러면은 그 샷건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하면 됩니다. 한 30초 정도 그 현장의 소리를 그냥 녹음을 하는 거죠. 사람들 소리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룸톤이라고 합니다. 룸톤. 룸톤을 녹음해 놓으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그 룸톤 현장음을 쫙 밑에 깔고, 그리고 AP 편집을 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그러한 그 샷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컨티뉴어티가 보장되는 그러한 편집이 되는 것이죠. 현장음에 여러분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뭐 1인 미디어 이렇게 간단한 촬영에서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역시 영화 촬영에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가끔 바람이 부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럴 때는 윈드스크린이나 헤어리커버가 이제 이렇게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막 생긴 이런 걸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핀마이크로 야외에서 찍을 때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핀마이크도 이렇게 이 헤어리커버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촬영하게 되면은 좀 더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마이크 또는 샷건 마이크 둘 다 그 마이크 자체가 컨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그 안에 진동판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노래방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해서 그런 거는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P마이크라든지 또 샷건 마이크 같은 그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윈드 스크린이라든지 또 헤어리커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주의해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촬영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장비를 어디서 빌리거나 또 자기 장비만 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비, 영상, 방송 제작, 영상 제작, 렌탈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크게 저렴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빌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이크도 빌릴 수도 있고 삼각대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녹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마이크는 마이크 테스트를 해서 소음이 안 들리는지 그런 거 테스트를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명기도 마찬가지고 삼각대도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컨덴서 마이크에는 다 배터리가 건전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건전지를 여유 있게 그렇게, 또 당연하게 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항상 그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인간이 지각하는 그런 세계와 카메라나 마이크가 기록하는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마이크가 필요한지, 또 지향성 마이크가 필요한지, 또 카메라를 그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화이트 밸런스를 왜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세계는 이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를 하죠. 그런데 카메라와 마이크가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거는 뭐냐면은 카메라와 마이크에는 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눈과 귀는 뇌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기록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지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이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카메라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각은 항상 이렇게 뇌와 연결돼서 우리의 관심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산 날은 다른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이 유독 잘 보이죠. 그죠? 눈에 잘 들어옵니다. 평소 때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신발이 들어오죠. 그러나 카메라와 마이크는 선택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출자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카메라는 기계적이라고 금방 했었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의 문제죠. 그런 카메라가 연출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 카메라가 보는 세상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어가 이제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장센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이런 것을 이제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즉 구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뷰파인더를 세상을 보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은 뷰파인더를 볼 때도 선택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촬영이 끝나서 모니터링을 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프레임 속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는 뭐 삼각대, 조명기구 이런 것들이 프레임 속에 나오면은 그런 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초심자들, 처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실수들이 바로 뷰파인더에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항상 연출자는 뷰파인더를 볼 때 평소 때 보듯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장센을 한다는 입장을 해서 모든 뷰파인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한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와 또 이렇게 모니터를 볼 때는 또 마음이 달라요. 세상을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은 모니터, TV를 볼 때는 TV가 보여주는 모든 걸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볼만한 것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사극에서 전깃줄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봅니다. 만약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TV를 보는 눈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장센에 신경 쓰고 또 이렇게 마이크가 기계적으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소음들을 있는 소음들을 다 녹음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튜디오나 세트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죠. 촬영을 하는 것이죠. 또 세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장센을 더더욱더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초점 조절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뿌옇게 흐려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인물을 강조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만 잘 녹음하는 것. 그거는 마치 우리가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듣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마이크와 카메라의 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또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만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가 않아요. 심지어 뛰어가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걸으면서 찍어보세요. 볼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눈이 달라서 그런 거죠. 카메라의 눈은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하지만은 인간의 눈은 이 뇌가 그것을 제어를 합니다. 뇌가 흔들리는 거는 한마디로 안 보이게 만들고 안정된 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 뇌가 있는 그대로 다 보이게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멀미가 나서 걷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의 작용을 뇌의 작용을 카메라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쓴다든지 짐볼을 써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보는 사람이 마치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정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TV에서도 안정적인 세상이 나한테 똑같이 경험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의 세상이 실제 세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 수 있지만은 드라마, TV의 세계가 막 이게 수평도 기울어져 있고 흔들리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로 찍었네. 그래서 환영에 빠져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도 인간은 선택적으로 색을 보는 것 플러스 일관되게 색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색깔을 파란색이 보였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금색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일관적으로 색을 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청바지는 청색으로 보고 소나무는 녹색으로 봅니다. 소나무가 저녁에 소나무를 본다 하더라도 녹색으로 봐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깔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색을 보지만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요. 카메라가 그대로 기록할 때는 청바지도 저녁에 노출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거뭇해 보이는 것이고, 거뭇해 나오는 것이고, 또 빛에 따라서 또 누렇게 떠서 뜬 청바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카메라는. 왜냐하면 카메라는 뇌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 빛의 색깔, 원래 빛이 가지고 있는 색이 있어요. 지금 이거처럼 형광등 같은 그런 빛은 약간 녹색으로 보고, 우리는 형광등도 흰색으로 보고 또 백열등도 흰색으로 보지만은 카메라는 백열등은 노랗게 보고 형광등은 녹색으로 보고 또 바깥의 일광은 또 파란색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각각의 색온도가 있는데, 빛의 색온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색온도에 맞춰서 센서를 흰색을 보이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연출자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동으로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이 다이내믹 레인지, 글자가 좀 벗어났는데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예. 또 이 다이내믹 레인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호의 관용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밝기 하면은 명암의 차이의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소리면은 소리 크기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도가 좋다는 것,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웬만한 것도 눈으로 볼 때 어두운 것의 어떤 디테일을 보고, 밝은 부분의 디테일을 봐서 전반적으로 이 어둡고 밝은 그 다양한 차이들을 대부분 다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바깥의 풍경도 크게 비슷하게 봐요. 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은 바깥의 이 풍경은 하얗게 돼서 안 보여요. 왜냐면 바깥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밝기의 차이를 창밖의 그 밝기와 실내 얼굴에 떨어지는 그 어두움 정도,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의 노출을 잡게 되면은 바깥이 하얗게 떠서 안 보이는 것이고, 또 바깥을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적정 노출을 맞추면은 얼굴이 어둡게 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눈은 그 둘 다 잘 봅니다. 그 이유는 그것도 또 뇌의 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바깥을 볼 때는 동공이 줄어들고, 또 안에 실내의 인물을 볼 때는 동공이 넓어져요.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 두 가지의 이미지를 뇌가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게끔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메라는 못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두 가지를 합성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동영상은 그렇게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풍경이 있는데 풍경도 보이는데 얼굴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얼굴의 어둡기와 바깥에 밝은 그 부분에 그 다이내믹 레인지 범위를 좁혀주면 돼요. 좁혀주면은 카메라가 소화할 정도로 좁혀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두운 얼굴의 어두운 범위 부분이고 이 부분이 풍경의 밝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 밝게 해주면은 이 정도는 카메라 소화한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둘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다가 조명을 주면 돼요. 조명을.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실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똑같은 경우가 생겨요. 역광으로 찍게 되면은 당연하게 뒤에는 엄청 밝고 얼굴은 어둡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옵니다. 역광으로 되면은 그때 앞에 반사판을 딱 갖다 대면은 얼굴이 밝아지죠. 그러면서 둘 다 나름대로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배경과 얼굴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절하게 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너무 큰 소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리미터를 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인간의 지각보다 카메라의 기록이 훨씬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지금부터는 또 카메라의 장점을 얘기할 거예요. 카메라가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죠. 그 각도가 사람의 눈은 고정되어 있지만은 카메라는 다양하죠.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 광각 렌즈가 있고 또 협박 렌즈가 있고 표준 렌즈가 있죠. 우리 눈은 그냥 표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맞게끔 만든 렌즈가 표준 렌즈예요. 그렇지만 카메라는 광각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협광 렌즈를 달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더 원거리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원경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재미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광각 렌즈로 찍게 되면은 좁은 방에서는 우리 눈으로서는 방이 되게 좁아 보이지만은 광각 렌즈를 끼게 되면은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바깥에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 군중들이 굉장히 막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망원 렌즈로 찍게 되면은 실제보다 사람들의 거리가 왜곡돼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 보여요. 그러니까 빼곡빼곡 그렇게 서 있는 군중들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눈보다 다르게, 다양하게 세상을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그런 강조를 할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또 다양하죠. 망원 렌즈로 심도를 확 낮추게 되면은 인물을 찍을 때 뒤 배경을 확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 눈은 그렇게 이 특정한 부분만 딱 보면서 나머지는 다 뿌옇게 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카메라의 렌즈를 활용하면은 망원 렌즈를 활용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죠. 물론 표준 렌즈를 활용하고 이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은 또 그렇게 심도가 낮게 돼서 그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광렌즈를 찍게 되면은 딥포커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초점이 다 맞게끔 그렇게 또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는 움직임과 위치가 자유롭죠. 우리 인간은 몸이 갈 수 있는 데만 갈 수 있지만은 카메라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늘 위에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작은 구멍, 이 작은 구멍 상자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냉장고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심지어 몸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 속에 내시경 카메라는. 그래서 카메라는 그렇게 우리 위치와 움직임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크레인이라든지 액션 캠이라든지 또 수중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또 환경에서 촬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속도는 이제 그 초당 프레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초당 프레임을 보통 영화는 24개, 비디오는 30장을 찍게 되면은 고속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세상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조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패스트 모션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지 그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3초간에 벌어지는 일을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1시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 순간순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제 카메라에는 그런 프레임 수를 조절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포커스는 아까 얘기했죠. 포커스를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딥포커스 얘기했고 아웃포커스 얘기했죠. 뒤를 확 날리는 걸 아웃포커스라고 하고, 딥포커스는 정경, 중경, 원경을 다 포커스 맞게 하는 것이고, 렉포커스는 포커스 이동을 말합니다. 포커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포커스 맞았다가 싹 포커스 링을 누르면 뒤에 있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는,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제 포커스 기능이죠. 그게 이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카메라의 장점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사실 세계를 보는 한계를 지어주죠. 사각형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거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제한을 통해 가지고 영상은 예술을 만듭니다. 즉 미장센과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것이죠.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이 그 스토리를 보면서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즉 미장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뭔가를 보여주지 않음을 통해서, 뭔가를 숨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싶게끔 하는 욕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고 뭔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미장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또 몽타주, 프레임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프레임을 또 커트하고 또 연결하면서 그렇게 편집을 하는 그 몽타주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여행을 하죠. 그래서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프레시 포워드, 프레시백 이런 것들을 다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프레임이 없다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눈은 프레임이 없어요. 우리 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물론 보고 싶은 걸 본다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현재를 항상 보는 것 뿐이죠. 단지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영상은 놀랍게도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영상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의 특성과 인간의 지각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카메라를 활용할 때 우리가 마치 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만 했던 세계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촬영과 그리고 녹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접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러한 어떤 특성 그리고 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멋진 영상을 제작을 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